자, 44페이지 봅시다.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고려는 종교는 불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교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그 반 정도 되고, 유물 유적도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려는 특히 불교를 많이 숭상하던 국가고, 당연히 사상 쪽에서도 불교 사상에 대한 얘기가 많을 거고, 플러스 뭐 유교, 후기에 들어오는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 그치? 이런 그 사상들을 더할 수 있겠지. 그럼 내용을 봅시다. 자, 불교는 고려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만큼 불교가 중요했다는 얘기고, 자, 고려는 건국 초부터 숭불 정책을 추진했다. 불교를 많이 믿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어디도 볼 수 있냐면 왕건이 남긴 후녀십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팔간의 연등회 등 불교 행사를 열었고, 승과를 실시하 합격한 승려에게 승계를 주었다. 과거 시험에 불교 과목이 있었다는 거야. 조선시대에는 이런 게 없지.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존재한다는 거야. 그만큼 불교를 많이 숭상했기 때문에 고려 정부가 신망 높은 승려를 왕사와 국사로 삼았다. 왕사와 국사는 일종의 왕의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높아서 왕실과 문벌 가문에서 승려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벌 가문 중에서도 이자겸 가문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자겸의 아들 중에 승려가 된 사람이 있고, 또 고려 시대에는 그 문벌 귀족 정도 되는 사람도 평소에 관리 일을 할 때는 계속 관리를 하지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승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 사람들이 관리가 될 때는 유교를 공부해서 관리가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은퇴할 때는 원래 신앙은 또 불교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고려 초기 불교는 선종과 교종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선종은 뭐고 교종은 뭐냐? 자, 선종은 수행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경전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자기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선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종은 경전의 이해를 중시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불교지만 수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선종과 교종은 대립을 했다라는 거야. 자기가 옳다. 그치? 비슷한데 살짝 다르면 그 다른 게 너무 돋보여서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4명이 나오는데, 자, 고려시대 불교의 주요 인물 의천, 진울, 요새, 해심 이 4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의천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의천은 이게 시대를 좀 구분해야 되니까, 의천은 1055년에 태어나서 1101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11세기 사람이야. 한창 문벌 귀족들이 전성기일 때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자, 의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천하고 교관 겸수를 내세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다. 그러니까 교전 선종으로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립되는 선종과 교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려 불교의 숙제였단 말이야. 의천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교관 겸수라는 거지. 합치는 방식인 거야. 교관 겸수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여기 있어. 자, 불교의 이론적 공부와 실천적 수행을 함께 닦아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교종에서 중시 여기는 게 이론적인 공부겠지. 실천적 수행은 선종에서 중요시 하는데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선종과 교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 다 해야 돼라고 내세우고 그렇게 만든 게 천태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의천은
천태종이라는 파를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자 합치려고 했는데 뭐를 더 중시 여기느냐? 교종을 중심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다. 근데 이게 의천이 살아있을 땐 먹혔어. 왜냐면 의천은 왕자였거든. 왕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고려시대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높았다. 왕실과 문벌 가문에서 승려를 배출하기도 했다. 의천이 딱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왕자인데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해서 송나라에까지 유학을 가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자인데다가 유학을 가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광겸수를 내세우고 천태종을 만들어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시도가 먹혔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의천이 죽은 뒤에 불교보다는 다시 분열됐다. 또 교전 선정이 분열이 됐겠지. 그지? 그래서 이 숙제는 남아있는 거야. 선정, 교정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진울이라는 사람. 자, 진울은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좀 뒤에 사람이야. 1158년에 태어나서 1210년까지 활동하던 사람이지. 의천보다 뒤에 있던 사람이지. 자, 이 사람은 수선사를 중심으로 결사 운동을 벌였다. 이거를 5글자 줄이면 수선사 결사 운동이라는 걸 때, 결사는 뭐냐? 그냥 뭐 모임, 뭐 이런 수선사 단체 뭐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거지. 불교 개혁 운동을 벌였다는 거야. 그 개혁 운동이 수선사 결사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진울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내세웠는데 이 사람도 교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숙제겠지. 그래서 이 사람의 정해쌍수와 도노점수의 내용을 보면은, 정해쌍수는 선과 교학을 치우침 없이 고루 닦아야 한다. 그럼 이것도 합치려는 내용이겠지. 너무 당연해, 그치?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하냐는 거야. 두 개를 합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통합을 시키느냐가 문제겠지. 그래서 정해상수는 교정과 선종의 수행 방식을 둘 다 합치자라는 거고, 자, 도노점수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내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한 사상이다. 그러니까 깨달아도 계속 실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의천은 교광겸수를 내세웠다면 진울은 정해상수와 도노점수를 내세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돼. 의천은 교광겸수, 천태종. 그리고 진울은 정해상수, 도노점수, 수선사결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요새라는 사람이 나오네. 자, 요새는 이 진울, 요새, 해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엄청 오래 살았어. 그치? 하지만 진울이랑 태어난 시기가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주 활동 시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야. 조금 뒤긴 하지만. 자, 요새는 백년사 결사를 결성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정 선종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대. 지배층 말고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환영을 받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해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해심은 요 시기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울의 제자래. 그치? 자, 근데 해심이 제자라는 것 말고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내세웠다는 거지. 유불일치설. 이제는 교정성정 합치는 걸로 멈추지 않고 유교와 불교는 같은 내용이야. 비슷한 가르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유학과 불교의 통합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할 때, 이건 뭐냐면 성리학의 가르침이 불교를 참고한 게 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성리학자들은 불교 엄청 싫어하거든. 하지만
갖다 쓴 게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외국에서 이슬람교랑 기독교는 굉장히 대립하고 정반대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교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점이 많고 심지어 몇 개 공유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구약에 있는 내용은 둘 다 인정을 하거든. 그지? 심지어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기독교는 예수가 신이지. 하지만 이슬람교는 예수를 신의 아들, 뭐 신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아주 훌륭한 예언자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모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준단 말이야. 비슷한 점이 많은데 엄청 이제 대립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원관서 해심까지 그치?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의천, 진울, 요새, 해심 이 넷의 특징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의천은 선정교정을 합치기 위해서 천태종이라는 종교를 불교 종파를 만들고 교관겸수라는 걸 내세운다. 그 다음에 진울은 수선사 결사를 만들고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내세운다. 그리고 그러면 둘 다 합치려는 건 비슷하잖아요. 근데 결정적 차이는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려고 했고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는 거야. 얘는 교종 중심이야. 합치는 건데 진울은 선종 중심인 거지. 그럼 이 둘은 불교 선종 교종을 통합하려는 건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거를 주로 하느냐는 정반대인 거지. 자, 그다음에 요새는 대중적 호응을 많이 얻었다. 그래서 백령사 결사를 결성했다라는 거고, 해심은 진울의 제자인데 유불일취설을 내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불교는 원간섭기 들어서 폐단을 드러내서 신진사대부의 비판을 받기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세운 나라가 조선인데 조선에서는 불교를 굉장히 탄압하는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돼. 자, 그다음에 유교 봅시다. 자, 유교는 고려 건국 초부터 국가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태조는 학교를 세워 유학을 진흥하였고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로 관리를 선발하였다. 그러니까 태조와 광종, 그치? 특히 과거제는 승과를 보기는 하지만 유교 학문을 공부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거는 유교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최승로의 건의, 시무 28조가 있지. 시무 28조는 교과서 31페이지를 다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이걸 다시 보세요. 그래서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수도에 국자감을 정비하고 심의복에 경학박사를 파견했다. 그러니까 성종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나 있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국자감을 만들었고 심의복에 경학박사를 파견했다.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이런 내용들. 자, 고려 중기에는 최충 등 이름난 유학자가 배출되고 최충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생몰연도가 이 시대의 사람이야. 그치? 사학이 설립되는 등 사학은 뭐냐면 학교인데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설립한 학교. 요즘으로 치면 뭐 사립학교 혹은 학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국가에서 만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국자감을 분명히 만들었잖아. 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워낙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사학, 학교가 몇 개냐면 12공도라는 12개의 학교가 만들어질 정도로 유교 교육의 수요가 많았던 거지. 왜 이렇게 그 수요가 많았을까? 과거제 때문이지. 출세를 하려면 유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도입되었다. 그치? 고려 후기라고 하면은 14세기 원간섭기에 성리학이 도입이 되는 거야. 성리학은 유교랑 거의 비슷한데 우주의 원리까지 끌어들여서 유교 원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더 빡센 유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원간섭기 일어난 정치 경제적 모순을 개혁하자 노력하였다. 일부 신진사대부는 불교의 폐단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불교를 탄압하는 기조로 바뀌게 되는 거지. 자, 고려시대에는 유교 불교 말고도 도교와 풍수지리서도 유행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도교 사원을 세우고 도교 의례를 지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였다. 자, 그다음에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부터 계속 유행했잖아. 그치? 왕건도 신라 말기부터 활동했던 호족 출신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을 굉장히 믿기도 했고, 그래서 삼경은 개경, 서경, 동경, 그리고 플러스 남경, 지금의 서울까지. 근데 이런 걸 정할 때 서경, 동경, 남경, 개경은 수도고 나머지는 수도에 준하는 그런 곳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걸 정할 때도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이 삼경 설치하는 데 근거를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조건도 있었을 거야. 서경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의 중심지다. 동경 같은 경우에는 경주거든. 그러니까 옛날 수도, 신라의 수도니까 중요한 도시다. 남경은 서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경제적 중심지다, 정치적인 이유다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풍수지리적 관점에서도 근거를 넣는다는 거지. 영향을 줬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서경천도 운동 등의 근거가 되었다. 이게 묘청이 일으키잖아.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근거 중에 하나가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한단 말이지. 아, 그리고 고려시대에 세웠던 도교사원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보건궁이라고 해서 언제 세웠냐면 예종 때 세웠어. 예종 때가 언제요? 고려 예종이면 이자겸의 난이, 그지? 한창 일어나던 시기지. 아, 실수했다. 이자겸의 난과는 관련이 없지. 이미 잘못 얘기했어요. 이자겸의 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자겸의 난은 예종의 아들 인종 때 벌어지게 되는 거지. 예종은 그러면 이자겸이 무슨 관계야? 이자겸의 뭐 딸이랑 결혼했다. 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사인식. 이거는 역사설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이게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자,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실록을 편찬하였으나 거란의 침략으로 모두 불타버렸다. 그 후에도 실록을 편찬하였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조실록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려도 실록을 편찬했어. 지금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남아있었으면 우리가 수업할 내용이 훨씬 많았겠죠. 자, 고려 중기 인종 때에 김부식이 왕명에 따라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인종이 바로 그 아까 내가 얘기하려던 착각했던 사람이야. 자, 인종 때 일어난 일. 이자겸의 난.
서경천도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지.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이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도 했냐면 그 왕의 명을 받아서 역사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삼국사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편찬된 해가 1145년에 편찬되었다고 해. 자, 근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 자,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랐으며 기전체로 편찬되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뭐냐면 일단 유교적인 사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부식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합리주의는 말도 안 되는 거 안 집어넣는다는 거지. 그래서 삼국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건국신화 같은 거, 건국신화 빠졌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구려 건국신화, 뭐 하늘에서 해모수가 나타나서 강의 딸이랑 결혼을 해서 애를 뭐 낳았는데 그 애가 뭐 알에서 태어났고 뭐 도망갈 때 뭐 막 나는 강의 신의 뭐 손자고 하늘의 뭐 손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물고기 자라 이런 애들이 다리를 만들어줬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니까 다 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해요. 유교 사상의 바탕에서 쓰는데 말도 안 되는 건 빼겠다. 그 다음에 기전체로 편찬되었다. 기전체는 역사를 쓸 때 주제별로 썼다라는 거예요. 나와 있죠. 기전체는 동아시아 역사 서술 방법 중 하나로 본기, 세가, 열전,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자, 본기. 책을 주제별로 나눠서 이거는 왕만 주제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제후만 주제로 쓰는 거예요. 열전, 인물만 주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역사책을 쓸 때 1년부터 1000년까지 이렇게 1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2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왕 얘기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가, 제후들의 얘기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열전에 넣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지. 이게 기전체입니다. 그럼 주제별로 안 쓰고 연도순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연도순으로 쓰면 편년체가 되는 거지. 자, 무신정변가, 무신정변 1170년이지. 몽골의 침략을 거치며 1231년부터 1270년까지, 그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자주의식을 강조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규보라는 사람이 동명한편이라는 걸 썼고 동명한편은 뭐냐? 주몽의 신화를 적은 거야. 고구려 건국 신화를. 그렇지? 그래서 고려는 애초에 이름부터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기 때문에 이런 주몽 신화를 적은 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한 거고. 자, 그런데 삼국유사가 쓰여질 때는 또 시기가 지났을 텐데 동명한편은 1198년이야.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난 직후잖아. 근데 삼국유사가 지어졌을 땐 1281년에서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거든. 이때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내세운 거야. 그러니까 동명왕편이랑 삼국유사도 달라.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의식이니까 우리의 조상은 고구려야 라고 얘기했다면 더 나아가서 야 고구려보다 더 옛날 사람이 있었어. 고구려만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면 신라랑 백제가 포용이 안 되잖아.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전에 단군이 있었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양한 설화를 기록했고 이승유라는 사람은 제왕운기라는 걸 썼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시작을 단군으로 서술하였다. 그치? 제왕운기도 삼국유사랑 비슷한 시기인 1278년에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몽골의 침략을 거치면서 고구려 계승의식뿐만 아니고 고구려 계승의식은 당연히 단군을 이어받은 게 고구려 백제 신라니까 고구려도 계승했다는 의식이 있지만 이 몽골의 침략 때문에 단군을 계승한 의식이 더 강해졌다. 그렇게 상황이 변한 것 같아.
자,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들어오니까 성리학의 영향으로 역사서가 편찬되기도 했겠지. 그지? 대표적인 책이 뭐 본조 평령 강목, 사략 뭐 이런 책들이 그런 추세로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6페이지로 넘어가면 고려의 문화유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불교 관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먼저 보면은 고려의 인쇄술이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전해서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이 조판됐다고 했잖아. 얘는 나무로 한 거야. 목판이야, 목판. 목판 인쇄술을 보여준다. 근데 이게 더 발달해서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돼서 상정 고급 예문과 직지심체 요절 등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구분할 수 있겠지.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술과 관련이 있고 상정 고급 예문과 직지심체 요절은 금속 활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모두 다 불경이야. 그러니까 불교랑 굉장히 관련이 많지.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이랑 팔만대장경을 구분을 하자면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기원으로 초조대장경을 썼고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바램으로 한 거야. 왜냐하면 초조대장경을 외적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껏 조판을 해놨더니 몽골 애들 태워버렸거든. 그래서 새로 만드는 거야. 새로 만드는 게 당연히 몽골 침략을 막아내려는 기원을 가지고 했겠지. 그치? 그래서 활판 인쇄술은 이게 목판이야. 이건 내용이 한꺼번에 다 새겨져 있죠. 근데 금속 활자는 글씨를 하나하나 이 판에 새긴 다음에 이 글자를 조합해서 책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금속 활자 인쇄물 있잖아.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가 다 따로 이런 활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책을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한 판에 다 이 나무판 하나에 싹 다 새겨놨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고려시대 예술은 역시 불상이 엄청나게 많지. 그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불상, 철로 만든 불상, 불화, 그치? 죄다 불교 예술과 관련이 있지. 고려 시대에 그만큼 불교가 정신적 지주로서 중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불상들은 고려 초기의 불상들이고 수월관음도는 원간섭기에 주로 만들어진 유물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고려청자 뭐 이런 거를 또 빼놓을 수 없겠지. 얘네 둘은 고려청자인데 둘 다 고려청자야. 근데 얘는 무늬가 없지. 얘는 무늬가 있지. 상관무늬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청자, 무늬 없는 청자를 순청자라고 불러. 그 다음에 상감청자, 이렇게 무늬가 화려한 청자를 상감청자라고 하는데 얘가 먼저고 얘가 뒤에 만들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뭐 다른 색깔이 낼 수 있는 흙을 막 넣어가지고 막 새겨 넣고 한 거야.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은입사 향환이다. 불교용품은 또 불교용품이네. 그지? 불교가 그만큼 중요했나 봐. 은입사 기술 등 금속 공예가 발달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무늬가 있잖아. 요게 은이야. 이 하얗게 있는 게. 청동으로 이런 향환을 만든 다음에 무늬를 새기고 여기에 은을 집어넣는 거지.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나전칠기는 이거는 그 조개 껍데기를 반짝반짝 빛나는 거 막 갯벌 가면은 막 그런 거 보일 거예요. 그걸 일정한 모양으로 잘라서 오칠을 한 나무에다가 그 무늬를 붙여 놓은 거지. 자, 그다음에 건축과 탑을 보면은 이것도 자 고려시대 건축은 주로 궁궐과 사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근데 궁궐 유적은 안 남아 있고 사원은 불교 사원이잖아. 그만큼 고려시대 불교가 중요했다라는 거야. 다 석탑이죠. 자, 고려시대 탑의 특징 뭐냐? 층이 많아. 다층. 신라시대까지만 해도 신라시대의 탑은 3층 정도만 만들어. 근데 여긴 층이 몇 개? 8각 9층 탑, 7층 탑, 10층 탑. 층이 높잖아. 층을 어떻게 세요? 탑에서 층을 세는 방법은 이 지붕의 개수를 세주면 돼. 이걸 세면, 요것만 세면 되면 다른 거 얘 세지 말고 얘도 세면 안 돼. 얘는 꼬다리니까. 그럼 몇 개입니까? 9개잖아. 얘는 7개인지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이잖아. 얘는 10층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지? 이렇게 세주면 되는 거야. 층이 굉장히 많아. 신라시대 탑은 3층 정도만 만들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석가탑. 아까 선생님이 세듯이 세면은 하나, 둘, 셋, 3층 탑 정도 된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건 세지 말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건물 양식으로 보면은 성불사, 응징전, 부석사, 무량수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다포 양식과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다포 이 기둥 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걸 포라고 불러. 근데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 양식이야. 근데 얘는 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둥 사이사이에도 있어서 포가 많다 그래서 다포 양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것도 보면은 여기 봐봐. 얘가 주심포 양식. 기둥 위에만 있죠. 이런 거. 이런 걸 주심포 양식. 기둥 위에만 포가 존재하잖아. 얘도 주심포. 그지? 얘도 주심포. 얘도 주심포. 기둥 위에만 포가 얹어져 있잖아. 자, 그런데 다포 양식은 그지? 이런 거지. 여기 보면은 얘도 주심포구나. 기둥이 많아서 그렇지. 다포 양식 아예 찾아야겠구만. 자, 이렇게 기둥 위가 아닌 곳에도 포가 존재하면 다포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런 거. 포가 기둥 위에만 있어 주심포. 기둥 위가 아니고 다른 곳에도 포가 있어 포가 많아 이렇게 다포 양식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기둥 위에만 포가 있느냐, 기둥 위가 아닌 곳에도 포가 존재하냐, 이게 주심포, 다포에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